이분이 남녀끼리 연애 잘하라. 물론 중요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연애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을 해야지 애를 낳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죠. 하지만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오늘은 메라비안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 뭐냐? 법칙 이름은 몰라도 요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몸짓 언어의 비중이 55%, 그리고 목소리는 38%, 실제 말의 내용은 7%만 작용한다고 하는 이론인데, 메라비안 박사님이 발견했기 때문에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의사소통에 대한 수업이나 책이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 면접 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개팅, 연애 이런 거 관련된 컨텐츠에서 학술적인 근거로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법칙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외국어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쌓아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면 바디랭귀지, 목소리만으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 대략적인 단어 몇 개 좀 알아가지고 가면은 저기 그 이영만리 이제 곧 있으면은 파리 올림픽도 하는데 저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이민을 가더라도 전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이 이론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제가 아는 그 사교육 쪽에 계신 분이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과목이 영어다. 남녀노소 아이들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영어에 대한 죄책감과 숙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제 말의 내용이 7%만 전달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7%. 나머지 93%의 그 바디랭귀지랑 목소리가 커버를 해주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렇지가 않다. 반대로 카톡 메시지나 메일을 통한 소통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전화로 하려고 하고, 직접 만나려고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전화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접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 매 박사님이 틀렸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매 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실험 이야기, 그리고 이 실험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매 박사님이 쓴 논문을 보면서 이분이 메라비안의 법칙 실험을 왜 하게 됐는지를 보게 됐거든요. 이분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남녀끼리 연애 잘하라고, 그리고 취업할 때 면접 잘 보라고. 물론 중요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연애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을 해야지 애를 낳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죠. 그리고 면접 중요하죠. 지금 취포자가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중요하죠. 하지만 이분이 연애 전문가, 취업 컨설턴트가 아니라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 간의 소통에 대한 이 연구를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매 박사님은 1939년 이란 출신으로 처음에는 MIT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클라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 UCLA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2021년에 은퇴해 현재는 명예교수로 남아 계십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야의 선구자로 메라비안의 법칙은 1967년 그의 동료 수잔 페리스와 함께 발표한 두 채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태도 추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문 제목이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논문 제목이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죠. 아무튼 이 논문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실험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여대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말의 내용과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이 세 가지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총 3단계, 3단계? 네, 아무튼 그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1단계의 실험은 중립적 단어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중립적 단어 선택이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단어들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행복은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슬픔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단어가 듣는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얼굴 표정, 목소리 톤만으로 감정 상태를 평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빼자라고 해서 1단계의 실험은 20여 명의 참가자한테 15개의 단어가 적인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단어를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매우 긍정적이면은 플러스 4, 그리고 매우 부정적이면은 마이너스 4까지 빵점을 포함해서 총 9점으로 평가를 하게 했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maybe, 아마도라는 단어가 어떠한 감정도 담겨져 있지 않은 중립적 단어로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10여 명의 참가자한테 사전에 녹음된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의 감정 태도를 맞춰보는 실험이었대요. 그러니까 maybe라는 단어를 기쁘게 maybe, 그리고 슬프게 maybe, 그리고 중립적으로 maybe, 이렇게
들려주고 웃는 표정, 그리고 슬픈 표정, 중립적인 표정을 보여줬다 이거죠.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세 단계로 녹음한 단어를 듣게 합니다. 동시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은 2단계에서는 음성을 듣고 사진을 봤는데 3단계에서는 음성하고 사진을 동시에 봤다. 요게 메라비안 박사의 실험의 전부입니다. 저는 전말을 알고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심하다. 실험이 심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준 실험치고는 그 스케일이나 과정면에서 약간 기대 이상으로 간소하다. 하지만 어쨌거나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표정 55%, 목소리 톤 38%, 말의 내용이 7%이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죠. 이 실험이 비판받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의 참가자인데요. 총 3단계로 진행한 실험에서 참가한 학생이 여대생 60여 명이다. 좀 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참가자 수가 많았으면 어땠을까? 이거 그냥 그거 교수님이 그 큰 강의실에서 수업하실 때 야, 수업 끝나고 교수님 뭐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설문조사하고 뭐 이런 거라. 물론 이런 훌륭한 교수님께서 그런 걸 하실 리는 없었겠지만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여태까지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 수십만 명이 될 텐데 이거 누적 인원으로 보면 수백만 명이 될 텐데 이런 취준생들이 이 얘기 듣고 얼굴 표정 뭐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스피치 할 때 손짓 발짓 중요하다고 하니까 막 손짓을 발짓 이런 거 막 연습 많이 했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실험의 스케일이 너무 작다. 나를 설득하기에는 표본수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에 적용하기에는 녹음된 음성 파일이 maybe라는 단어에 한정됐다는 점이라는 거죠. maybe, 기쁜 maybe, 슬픈 maybe, 중립적인 maybe. 이걸로 우리가 전체 의사소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험에서 얼굴 표정을 찍은 사진이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사진으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디랭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손짓, 발짓, 눈빛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이 실험 자체는 사진으로 했는데 이걸 누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바디랭귀지로 확대 해석이 돼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매 박사님의 실험이 비판받는 점인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얘기. 실험의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매 박사님의 전제 조건은 비언어적 메시지랑 말의 내용 이 두 가지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보고 온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렸을 때 엄마가 잘했다 라는 말과 함께 왠지 불쾌하다, 화를 참고 있다, 이런 촉이 올 때가 있죠. 이건 언제인가요? 엄마의 말과 표정과 목소리가 다를 때예요. 말의 내용보다 엄마의 표정과 목소리를 읽어야 되죠. 숨은 의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수틀리지 않게 조심해야겠구나, 예전부터 유전자에 새겨진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때는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쥐죽은 듯이 책상에 앉아서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나의 뒷모습을 보여드려야 나의 등짝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엉망진창의 성적표를 보고도 어머니가 괜찮아, 잘했어, 너무 상심하지 마,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해서 엄마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와 말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일단은 쉴 수 있다. 이렇게 표정, 목소리 톤, 말의 내용이 일치하게 된다고 하면은 말의 내용이 주는 영향이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박사님은 비언어적 메시지랑 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매 박사님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이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친절하게 써두셨어요. 나의 감정이나 태도를 상대적으로 덜 보여주는 면접이나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방정식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죠. 근데 또 사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뭐 중요한 소개팅 자리나 미팅 자리에 자기 멋대로
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매너와 예의라는 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험을 왜 했는지 매 박사님이 쓴 논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매 박사님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양육자인 부모가 표정과 말의 메시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빈정거림, 비아냥 같은 소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가설을 확인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 근본적인 목적은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할 때 다른 부분들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말의 내용과 몸짓 언어, 목소리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의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빈정거리지 말고 비아냥대지 말고 예쁘게 말하고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잘 빈정거리지 말고 방향을 맞춰서 얘기해야겠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치했나요? 네, 감사합니다.